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15세기 조선,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고요한 장소인 경복궁 강령전의 한복판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고 달빛은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아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머무는 이 방 안은 온돌에서 올라오는 은근한 온기와 한지창을 통해 걸러진 부드러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죠. 아마 당신은 이곳에서 하루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왕의 침전이라는 영광스러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책을 읽는 왕의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는 상궁 마마의 매서운 눈총을 견뎌내야 할 테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서 영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셨을 때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몇 시에 이 밤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슬쩍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조명을 낮추고 잔잔한 배경소음이 필요하다면 팬이나 가습기를 켜보세요. 이제 함께 오늘 밤의 여정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죠. 당신은 지금 강령전의 매끄러운 바닥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온돌의 온기는 졸음을 부르지만 당신의 시선은 정면에 놓인 작은 서한과 그 위를 밝히는 외로운 촛불 하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은 조선의 국왕, 세종입니다. 그는 지금 두꺼운 책장에 시선을 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심지가 타들어가며 내는 아주 미세한 치직 소리마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주류 역사학계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세종은 지독한 독서광이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 그는 지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사람 같았죠.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조금 더 구부정해 보입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고 가끔은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듯 눈을 가늘게 뜨기도 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재위 중반부터 심각한 안질에 시달렸습니다. 현대의 의학적 관점에서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이것이 단순히 과도한 업무로 인한 안구 건조증이었는지 아니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병증이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겪은 통증이 마치 바늘로 눈을 찌르는 듯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왜 이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걸까요? 기발하게도 당시 조선 궁궐에서 사용하던 촛불의 밝기는 현대의 단위로 치면 겨우 몇 럭스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화면의 가장 낮은 밝기보다도 훨씬 어두웠을 겁니다. 당신은 그 어스레한 빛 아래에서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왕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경외감과 함께 밀려오는 피로를 느낍니다. 방구석에 놓인 청사초롱은 오늘따라 더 붉게 일렁이고 벽에 걸린 1월 오봉도는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사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촛불은 일반 백성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물건입니다. 소의 기름을 굳혀 만든 우지초나 꿀벌의 밀랍으로 만든 밀초는 당시 조선의 하이테크 기술이 집약된 사치품이었죠. 하지만 왕에게 이 빛은 사치가 아니라 고립된 투쟁의 도구입니다. 그는 지금 촛불의 밝기가 조금만 더 일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서한 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고 있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망막 위에 맺힌 글자들도 함께 춤을 추고 그럴수록 그의 두통은 심해집니다. 당신은 왕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죽입니다. 왕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방 안을 채웁니다. 스, 스. 규칙적인 그 소리에 맞춰 당신의 눈꺼풀도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잠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이 방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그리고 저 촛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보는 것이니까요. 세종은 가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봅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밤의 색깔이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칠흑에서 아주 연한 보랏빛으로, 그리고 다시 깊은 감청색으로요. 이 시기 세종의 고뇌는 단순히 책 내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백성들의 삶을 더 밝힐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눈앞에 놓인 촛불 하나조차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작은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한숨에 촛불이 크게 휘청이며 벽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거인이 방 안을 굽어보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안질 이야기 기억나세요? 세종이 온천으로 요양을 떠났을 때도 그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제발 눈을 좀 쉬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는 공부하는 즐거움이 병의 고통보다 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실리콘밸리의 워커홀릭 CEO들도 울고 갈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성실함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의 시작이었겠죠. 당신은 이제 서한 옆에 놓인 작은 가위를 집어듭니다. 심지가 너무 길어지면 불꽃이 커지면서 그을음이 생기고 빛이 불안정해집니다. 당신은 아주 조심스럽게 왕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심지의 끝을 잘라냅니다. 싹둑. 작은 소리와 함께 불꽃이 잠시 작아졌다가 다시 맑고 고든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세종은 당신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책 속으로 빠져듭니다. 강령전의 밤은 이렇게 깊어만 갑니다. 밖에서는 야경꾼이 치는 딱딱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궁궐의 호위 무사들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발을 구르며 체온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오직 타들어가는 초와 그 빛을 탐닉하는 왕,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을 잠에 취한 눈으로 바라보는 당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방금 가위로 다듬은 그 작은 불꽃은 이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맑아질수록 방 안을 채우는 기묘한 냄새는 더 선명해집니다. 아까 그 안질 때문에 고생하던 왕의 뒷모습 기억나세요? 왕의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빛의 부족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코끝을 스치는 이 냄새, 무언가 익숙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고깃집에서 날 법한 묵직하고 기름진 고기비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조선시대의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고달픈 빛의 원천인 우지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류 역사학계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조선 궁궐에서 사용하던 촛불의 주재료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의 기름을 정제해 만든 우지이고 다른 하나는 꿀벌의 집에서 추출한 밀랍입니다. 지금 세종의 서한 위에서 타오르는 건 안타깝게도 후각에는 그리 친절하지 않은 우지초입니다. 소기름을 펄펄 끓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것을 여러 번 굳혀 만든 이 초는 타들어가면서 특유의 누린내와 함께 검은 그을음을 내뿜습니다. 당신은 문득 현대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 양초가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5세기의 이 정도 냄새는 문명의 향기나 다름없었죠. 적어도 기름 종이를 태우는 매캐한 연기보다는 나으니까요. 기발하게도 이 우지초는 당시 쥐들에게는 최고의 간식거리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기록에 따르면 궁궐 창고에 보관하던 초를 쥐들이 다 갉아먹어버려 정작 제사 때 쓸 초가 부족해지는 소동이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종의 발치 어딘가에서 초의 고소한 냄새를 맡고 입을 다시고 있을 쥐 한 마리를 상상하며 피식 웃음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왕은 나라의 기틀을 잡느라 밤을 지새우는데 쥐들은 그 불빛을 먹어치우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니 참 묘한 대조죠? 하지만 이 누린내 나는 우지초 너머에는 밀초라는 진정한 사치품이 존재했습니다. 밀랍으로 만든 이 초는 타오를 때 은은한 꿀향기를 내뿜고 그을음이 거의 없으며 빛의 색깔도 우지초보다 훨씬 맑고 하얗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럭셔리 니치 향수 브랜드의 캔들이라고 할까요? 세종처럼 안질이 심한 국왕에게는 사실 이 밀초가 절실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세종이 평소에 밀초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세종이 절약을 강조하며 밀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우지초를 쓰라고 명했다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하들이 억지로 밀초를 올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왕의 검소함과 건강 사이에 이 미묘한 줄타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당신은 이제 서한 옆에 놓인 우지초의 촛농을 가만히 관찰합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지 촛농이 흘러내리는 모양새가 꽤나 걸쭉합니다. 조선의 장인들은 이 초를 만들기 위해 소 몇 마리 분량의 기름을 모아 거르고 굳히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당신은 그 장인들의 거친 손마디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이 초가 왕의 눈을 아프게 할지 아니면 위대한 글자를 만드는 빛이 될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저 오늘 하루 분량의 초를 무사히 완성했다는 안도감에 젖어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초 자체가 너무 귀해서 초 한 자루 값은 쌀 한 가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방에서 보고 있는 대여섯 개의 불빛은 사실 엄청난 예산이 타들어가고 있는 현장인 셈이죠. 현대의 우리가 전기요금 몇천 원에 벌벌 떠는 것처럼 당시의 호조판서도 매달 궁궐에서 소비되는 이 엄청난 양의 촉값 때문에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주상전하, 제발 책 좀 그만 읽으시고 일찍 주무세요. 촉값이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속으로 외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세종은 그런 경제적 압박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지식의 빛을 탐했습니다. 당신은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기기 위해 방 안의 냄새를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셔봅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던 그 느끼한 소기름 냄새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땀 냄새와 닮아 있습니다. 세종이 가끔 코를 킁킁거리며 자세를 고쳐 잡을 때 당신은 그도 이 냄새를 느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냄새를 맡으며 자신이 누리는 이 빛이 백성들의 소중한 자산임을 되새겼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오늘따라 초가 왜 이렇게 빨리 타지?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까요? 당신은 우지초 옆에 놓인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밀초 한 자루를 만져봅니다. 매끄럽고 단단한 감촉이 우지초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밀초는 아마 특별한 연회나 중요한 국사가 있을 때만 허락되는 보물일 것입니다. 세종은 가끔 저 밀초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모든 백성이 어둠 속에서도 눈을 다치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강령전을 밝히는 건 투박하고 정직한 우지초의 불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침잠하고 촛불은 이제 자신의 몸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녹아내린 촛농이 촛대 위에 겹겹이 쌓여 마치 작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촛농의 산맥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세종의 손가락이 책장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립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짧은 망설임. 당신은 그 찰나의 순간에 조선의 모든 시간이 응축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냄새와 빛, 그리고 소리.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강령전의 밤은 당신에게 이상한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우지초가 내뿜는 그 투박한 에너지는 당신의 의식을 서서히 몽롱하게 만듭니다. 치직 소리와 함께 또 한 번 심지가 튀어오르고 당신은 다시 한번 가위를 들 준비를 합니다. 이 빛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왕의 고독한 밤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말이죠. 당신의 손끝에 전해지는 가위의 차가운 금속 성질이 잠시 잠을 깨워주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고기 기름 향기에 다시 눈이 감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밤을 지탱하던 실제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도 깨끗한 LED 전등도 없는 오직 소의 희생과 장인의 땀, 그리고 그것을 아껴가며 진리를 탐구하던 한 인간의 집념이 뒤섞인 공간. 당신은 이제 그 집념의 냄새를 맡으며 조금 더 깊은 역사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 코를 찌르던 소기름 타는 냄새와 일렁이던 촛불의 불규칙한 리듬,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이제 그 매캐한 연기가 왕의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가까이서 지켜보게 됩니다. 세종은 방금 책을 덮고 잠시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미간을 강하게 누르고 있고 눈가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건 감동의 눈물이 아닙니다. 지독한 통증과 피로가 만들어낸 육체의 비명이죠. 당신은
왕의 눈동자가 얼마나 붉게 충혈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의 실핏줄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주류 역사학계에서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제위 21년경부터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침침하여 한 걸음 앞의 사람도 분간하기 어렵다고 토로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법적 실명 단계에 근접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이것이 과도한 육류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당뇨병 합병증이었는지 아니면 좁은 방에서 촛불에 의지해 평생을 공부하며 얻은 노년기 백내장이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겪은 증상이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을 갉아먹던 만성질환의 마지막 경고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기발하게도 세종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독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마음의 독서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내가 글자를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예전에 읽었던 책의 페이지마다 글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는 다 기억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권의 책이 입체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봅니다. 그는 지금 눈앞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았던 이미지를 인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왕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가 느끼는 그 막막한 어둠과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한 갈증이 교차하는 지점을 목격합니다. 당신은 이제 서한 위에 놓인 안약을 슬쩍 쳐다봅니다. 당시 궁궐 의관들이 처방한 안약은 대개 약초를 달인 물이거나 정제된 소금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눈이 따가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약물을 눈에 넣고 다시 책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전하, 제발 눈 좀 감고 계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라고 속삭이고 싶지만 그의 서슬퍼런 집중력 앞에서는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왕의 고집은 소기름 촛불보다 더 단단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대적인 여담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 세종대왕이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유튜브의 다크모드 기능을 가장 사랑했을 겁니다. 눈을 찌르는 하얀 배경 대신 검은 배경에 흐릿한 글자만 봐도 행복해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그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누런 한지 위에 쓰인 검은 먹물, 그리고 그 위를 불안하게 비추는 붉은 촛불뿐입니다. 당신은 왕이 눈을 비빌 때마다 나는 그 미세한 마찰음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사실 당신이 앉아있는 이 강령전 바닥 아래에는 왕의 안지를 고치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온갖 비방들이 가득한 서류 뭉치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 온천이 좋다더라, 무슨 풀을 쪄서 눈에 붙이면 낫는다더라 하는 정보들 말이죠. 세종은 실제로 온양이나 초정 약수로 내려가 장기 요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세종표 워커홀릭 기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온천 물속에 몸을 담그고서도 신하들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고 책을 읽어달라고 시켰으니까요. 의관들이 휴식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세종에게 휴식은 곧 죽음보다 지루한 고문이었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왕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글자일까요? 아니면 글자가 담고 있는 세상의 질서일까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번진 먹물 자국들이 그의 눈에는 마치 밤하늘의 성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문득 그가 훈민정음을 만들 때 왜 그렇게 누구나 배우기 쉬운 글자를 원했는지 이해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눈이 아픈 사람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백성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육체적 고통에서 길어올린 가장 인간적인 발명품이었을지 모릅니다. 방 안의 촛불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당신은 무심결에 손을 뻗어 바람을 막아보려 하지만 그 작은 흔들림조차 세종의 망막에는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갈 것입니다. 세종은 눈을 비비다 못해 아예 눈꺼풀을 지그시 누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 속에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끄는 선장의 무게와 동시에 눈앞의 글자조차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한 인간의 무력감이 섞여 있습니다. 아까 그 소기름 냄새 기억하시죠? 그 냄새가 이제는 왕의 눈물을 자극하는
독한 최루가스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왕의 서한 옆에 놓인 수건을 집어듭니다. 왕이 눈을 닫고 싶어 할 때 바로 건네줄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세종은 수건을 찾는 대신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책장을 넘깁니다. 그의 눈가에는 다시 붉은 기운이 감돌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안타까움이 번집니다. 역사학자들은 세종의 이런 행동을 두고 지독한 자아 실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국가 지도자의 무책임한 자기 학대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그를 지켜보는 당신에게 그것은 그저 빛을 쫓는 불나방 같은 순수하고도 처절한 의지로 보일 뿐입니다. 타들어가는 촛불은 자신의 몸을 녹여 빛을 만들고 세종은 자신의 눈을 녹여 지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잠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며 왕의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그 붉은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단순히 통증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수많은 프로젝트와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이 나라를 지탱해줄 지식의 체계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왕의 눈동자에서 일렁이는 그 촛불의 잔상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 침침한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촛불이 아니라 바로 그 붉게 충혈된 왕의 눈일지도 모릅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왕의 눈꺼풀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책장을 넘기는 리듬을 잊지 않았습니다. 슥슥. 그 소리는 이제 당신의 심장 박동과 겹쳐집니다. 당신은 왕과 함께 이 어둠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보려 했던 사람의 곁에서 당신도 조금씩 어둠에 익숙해져 갑니다. 방 안의 정적은 이제 서서히 방 밖으로 확장됩니다. 아까 그 왕의 충혈된 눈동자와 처절한 독서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 거대한 침묵의 드라마에는 왕 혼자만 출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강령전 문 밖, 어두운 회랑,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야간 학습 동반자이자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직장인들인 집현전 학사들과 승지들입니다. 세종이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울 때 그들도 문 밖에서 혹은 방 한구석에서 졸음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주류 역사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종은 경연이라 불리는 국왕의 학습 시간을 가장 열정적으로 운영한 군주였습니다. 보통의 왕들은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것도 귀찮아했지만 세종은 아침에 조강, 점심에 주강, 저녁에 석강도 모자라 밤늦게 열리는 소대까지 챙겼습니다. 지금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이 풍경이 바로 그 소대의 현장입니다. 현대식으로 치면 낮에는 온갖 회의에 시달린 팀원들을 새벽 2시에 다시 소집해서 자, 이제 우리 퀀텀 역학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해볼까? 라고 말하는 광기 어린 CEO와 함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세종의 이 야간 강의가 순수한 학문적 열정이었는지 아니면 신하들의 길을 꺾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의 피로 정치였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종이 신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부로 압도해 감히 딴소리를 못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었다고 보기도 하죠. 공부 안 해오면 나랑 밤새워야 해 라는 무언의 압박은 그 어떤 형벌보다 무서웠을 테니까요. 당신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꺼욱하는 트림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 긴장을 풀었다가 급히 입을 막은 모양이군요. 기발하게도 당시 신하들은 이 살인적인 일정을 견디기 위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학사는 소대 중에 졸음을 쫓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 피가 바지를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찬물을 담은 그릇을 옆에 두고 수시로 얼굴을 적셨죠. 당신은 지금 어둠 속에서 고개를 꾸벅이다가 깜짝 놀라 눈을 부릅뜨는 한 젊은 관리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그는 아마 속으로 전하, 제발 훈민정음이고 뭐고 저는 그냥 잠이 자고 싶습니다라고 울부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의 목소리가 이 대목의 해석은 어찌 생각하는가 라고 들려오는 순간 그는 마법처럼 정신을 차리고 유창한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이건 거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승전 같은 긴장감이죠. 당신은 이제 발을 옮겨 문틈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복도에는 야간 당직을 서는 승지들이 촛불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 받아 적어야 하기에 붓과 종이를 손에 쥔 채 반쯤 감긴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초췌한 안색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아,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구나. 나도 지금 이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잠과 싸우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이죠. 사실 세종은 신하들의 고충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는 가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사들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거나 귀한 간식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대식으로 치면 야근하는 직원에게 자, 힘내라고 치킨 시켜줬어. 대신 이거 다 끝내기 전엔 퇴근 못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맙긴 한데 차라리 치킨 대신 잠을 달라고 말하고 싶은 그 심정,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당신은 왕이 내린 귤 하나를 소중히 품고 졸고 있는 신하의 모습을 보며 실소하게 됩니다. 방 안의 촛불이 다시 한번 파르르 떨립니다. 세종은 이제 문 밖의 신하를 부릅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이 구절의 출처를 다시 확인하고 싶구나. 그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단호합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발소리, 누군가 허둥지둥 신발을 꿰차고 서재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그 발소리에서 조선이라는 거대한 관료 조직이 어떻게 24시간 풀가동되었는지 체감합니다. 이 나라는 왕의 불면증과 신하들의 과로사 위기 위에서 세워진 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강령전의 기둥 뒤에는 어둠에 숨어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관들입니다. 그들은 왕이 소대 중에 사적인 농담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공부만 하는지 낱낱이 기록해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관들이야말로 진정한 불면증의 고수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왕이 잠들어야 자신들도 붓을 놓을 수 있는데 세종 같은 왕을 만난 사관들은 아마 수명이 몇 년씩 단축되었을 겁니다. 어떤 사관은 졸다가 붓을 떨어뜨려 먹물을 옷에 쏟았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 순간의 당혹감은 현대인이 중요한 미팅 중에 줌 카메라를 켠 채 하품을 하는 것과 맞먹는 대참사였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와 앉습니다. 세종은 신하가 가져온 자료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반쯤 감겨있고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가 배어 있습니다. 당신은 왕과 신하들이 벌이는 이 지적인 밤샘 파티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고도의 심리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왕은 신하들이 얼마나 버티나 보고 있고 신하들은 왕이 언제쯤 하품을 하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 소기름 냄새 여전히 방 안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냄새는 신하들의 찌든 땀 냄새와 묘하게 섞여 더 복잡한 풍미를 자아냅니다. 당신은 그 공기 속에서 조선의 정치가 얼마나 치열하고 고달팠는지 깨닫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고 밤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세종은 다시 새로운 책장을 넘깁니다. 문 밖의 신하들은 다시 허벅지를 찌르기 위해 송곳을 고쳐 잡았을까요? 네, 당신은 이제 서서히 무거워지는 몸을 온돌 바닥에 맡깁니다. 왕의 나직한 낭독 소리와 문 밖의 작은 부스럭거림이 묘한 자장가가 되어 당신의 귓가를 맴돕니다. 이곳인의 귓가를 맴돕니다. 조선의 밤은 이렇게 왕과 신하들이 함께 만드는 불면의 화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그 화음의 한가운데서 지독하게 성실했던 사람들의 그림자를 쫓으며 조금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흘러갑니다. 방금 그 문 밖의 신하들이 졸음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찌르던 서늘한 긴장감 기억나시죠? 이제 당신은 그 차가운 긴장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왕의 서한 위에서 타오르는 촛불의 밑동을 가만히 응시해봅니다. 아까 그 코를 찌르던 우지초의 누린내 대신 이번에는 아주 희미하고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섞여드는 것을 느낍니다. 세종이 안질로 고통받는 날이면 궁궐에서는 특별히 배려하여 소기름 대신 꿀벌의 집에서 얻은 밀랍으로 만든 밀초를 올리곤 했으니까요. 당신은
그 매끄럽고 노르스름한 밀초의 몸통을 보며 이 작은 빛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과 노동이 녹아들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주류 역사학계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밀초는 단순한 조명기구가 아니라 국가의 부와 정성을 상징하는 최고급 사치품이었습니다. 꿀벌이 꽃가루를 모아 벌집을 짓고 그 벌집을 정성껏 녹여 불순물을 걸러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이 밀랍은 생산량이 극히 적었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의 공납제도인 곡물 품목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것이 바로 이 황납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왕의 서한 위에서 타오르는 저 불꽃이 사실은 수만 마리의 벌이 평생을 바쳐 모은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묘한 경외감을 느낍니다. 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식처가 왕의 야간 독서를 위해 하얗게 불태워지고 있는 셈이니 열심히 일한 벌 떠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벌 초가 되어라인 셈이죠. 여기서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조선의 이 밀랍 공납 제도가 실제 농민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부담이었는지, 그리고 사찰의 승려들이 밀랍 생산에서 수행했던 역할의 비중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어떤 이들은 산속 깊은 곳에 거주하며 벌을 치던 승려들이 사실상 조선의 빛의 공급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불교 사찰의 조공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은 600년 전의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을 법한 뜨거운 이슈였을 겁니다. 당신은 왕의 서한 옆에 놓인 밀랍 찌꺼기를 보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증표였고 누군가에게는 피눈물 나는 세금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기발하게도 당시 백성들은 이 귀한 밀랍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온갖 기상천외한 대체제를 사용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선비들은 촛불 대신 개똥벌레를 잡아 주머니에 넣고 글을 읽었다는 형설지공의 전설을 실천하려 애썼지만 사실 그건 눈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을 겁니다. 세종대왕도 아마 그 전설을 알았겠지만 실제 개똥벌레의 밝기가 스마트폰의 초저전력 모드보다 못하다는 걸 알고는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왕의 방을 밝히는 이 은은한 밀초 향기가 사실은 이번 달 세금은 또 어떻게 내나 하는 전국의 양복 농가와 승려들의 깊은 한숨이 섞인 달콤한 고통의 향기임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제 손을 뻗어 초 근처의 공기를 살짝 휘저어 봅니다. 밀랍이 타면서 내는 향기는 우지초의 그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마치 숲속의 비밀스러운 도서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향기 뒤에는 험준한 절벽에 매달려 벌집을 채취하던 체벌꾼들의 목숨을 건 등반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방 안의 평온함이 누군가의 아찔한 추락과 맞바꾼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몸을 떨게 됩니다. 왕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그는 알았기에 그 귀한 초가 다 타버리기 전에 단 한 글자라도 더 읽으려 눈을 부릅떴을 겁니다. 현대의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금액이 아까워 밤새 영상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이었을 테니까요. 사실 궁궐의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 판서 입장에서 밀초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하, 우지초도 충분히 발사온데 굳이 이 비싼 밀초를 쓰셔야겠습니까? 라는 상소가 빗발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의 안질 앞에서 그런 경제적 논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촛불의 일렁임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예산이 문자 그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달 전기료로 수천만 원을 쓰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의 집주인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그 집주인이 노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전기료를 기꺼이 응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밀랍이 녹아내려 촛대 위에 맺힌 노란 방울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것은 마치 굳어버린 꿀처럼 보입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이 귀한 밀랍을 모아 입술에 바르는 연고를 만들거나 가구의 광택을 내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왕의 독서실에서 흘러넘친 이 사소한 부산물들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화장품이 되었겠죠? 당신은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모가 사실은 조선 전체로 퍼져나가는
문화적 생산의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초는 타서 없어지지만 그 빛을 먹고 자란 왕의 생각은 종이 위에 영원히 박제될 테니까요. 아까 그 지편전 학사들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들이 왕의 곁에서 밀초 향기를 맡을 때 어떤 이는 그 향기에 취해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전하의 방에 오니 향기가 너무 좋아 자꾸 눈이 감기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자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저 향기로운 지옥이었을 겁니다. 당신은 그 향기로운 연기 속에서 꾸벅거리는 학사와 눈물을 흘리며 책장을 넘기는 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관의 삼각구도를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방 안의 온도는 밀초 덕분에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온돌의 온기와 밀랍의 온기가 섞여 만드는 이 나른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십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너무 깊이 마시면 당신도 저 문 밖의 승지들처럼 깊은 잠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세종은 이제 다 타버린 초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라고 명합니다. 새로운 밀초가 촛대 위에 꽂히고 불꽃이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은 그 새로운 시작과 함께 조선의 밤이 다시 한번 갱신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당신의 눈앞에는 다시 맑은 불꽃이 춤추고 있습니다. 벌들의 희생, 승려들의 노동, 그리고 백성들의 땀이 응축된 이 작은 태양 아래서 세종은 다시 붓을 듭니다. 당신은 그 빛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 밤샘의 역사는 사실 가장 화려하고 비싼 연료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비비며 이 달콤한 향기가 이끄는 다음 이야기로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아까 그 벌들의 희생이 담긴 밀초의 달콤한 향기, 아직 코끝에 남아있나요? 이제 당신은 그 향기로운 불꽃 뒤에서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는 한 존재에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세종이 책장에 몰두해 있고 당신이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방 한구석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나 무릎을 꿇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왕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이자 오늘 밤에 인간 조명 조절기 역할을 수행하는 내시입니다. 그의 손에는 촉각기 혹은 초판사라고 불리는 작고 정교한 은가위가 들려 있습니다. 주류 역사학계에서 내시는 흔히 궁궐의 뒤편에서 음모를 꾸미는 정치적 인물로 묘사되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일상은 이처럼 아주 사소하고 반복적인 노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내시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서한 위 촛불이 단 1mm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한 밝기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당신은 그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가위를 들어 심지의 끝을 겨누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위질이 아니라 빛의 각도와 그을음의 양을 조절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기발하게도 당시 조선의 촛불 심지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초처럼 저절로 타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한지를 꼬아 만들거나 면사를 겹쳐 만든 두툼한 심지는 불이 붙으면 타들어가면서 숯처럼 까맣게 남게 되는데 이 심지 찌꺼기가 길어질수록 불꽃은 커지지만 동시에 빛은 붉고 탁해지며 매캐한 그을음이 솟구칩니다. 당신은 내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 까만 찌꺼기를 잘라내는 순간을 목격합니다. 삭둑. 아주 작고 경쾌한 금속성 소리가 들리고 불꽃은 잠시 움츠러들었다가 이내 더 맑고 하얀 빛을 내뿜으며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은 그 찰나의 변화에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마치 지저분한 화면을 닦아낸 듯한 개운함이랄까요? 여기서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조선 초기 내시들이 왕의 사생활과 국정 운영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세종처럼 꼼꼼한 군주 밑에서 그들이 단순히 촛불이나 끄고 켜는 심부름꾼이었을지 아니면 왕의 눈이 침침해진 틈을 타 서류의 내용을 슬쩍 귀띔해주던 비공식 비서관이었을지에 대한 의문이죠. 하지만 지금 당신 눈앞에 내시는 그 어떤 정치적 야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오직 촛불의 상태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며 심지를 돋우는 그 동작은 수천 번 반복된 숙련된 장인의 몸짓과 닮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시의 손가락 끝을
가만히 관찰합니다. 가위질을 할 때마다 그의 손목에 달린 작은 놀이개가 찰랑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는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그 안질로 고생하던 세종의 붉은 눈 기억하시나요? 내시는 왕이 눈을 비비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심지를 더 자주 다듬습니다. 그리스, 빛이 조금이라도 더 맑아지면 왕의 고통이 아주 찰나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 돌아올 엄격한 문책이 두려웠던 걸까요? 당신은 그 고요한 헌신 혹은 공포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나른함에 젖어듭니다. 사실 당신이 현대의 거실에서 리모컨으로 조명을 어둡게 조절할 때 느끼는 그 편리함 뒤에는 600년 전 누군가의 무릎 관절이 달아가는 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시는 밤새도록 왕의 곁에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초를 관리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무릎이 닿는 바닥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마찰음에 집중해봅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는 아까 들었던 왕의 책장 넘기는 소리와 어우러져 기묘한 리듬의 자장가를 형성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 방 안의 모든 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타들어가는 초의 치직 소리, 왕의 슥슥하는 붓질 소리, 그리고 내시의 삭두가는 가위질 소리까지 말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당시 궁궐 내시들 사이에서도 초 잘 깎는 법에 대한 나름의 비급이 전해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심지를 너무 짧게 자르면 불이 꺼져버리고 너무 길게 남기면 왕의 콧구멍이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변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내시가 불꽃의 높이를 3cm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정밀하게 손을 움직이는지 보며 감탄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세밀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나 마이크로칩을 다루는 기술자의 집중력과 비견될 만합니다. 당신은 이제 잠이 쏟아지는 눈으로 내시의 얼굴을 봅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주름 하나하나가 깊게 파여 있고 눈가에는 왕 못지않은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그는 왕이 잠들기 전까지는 결코 잠들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속으로 전하, 제발 그만 주무시고 촛불을 끄게 해주십시오. 제 손가락에 쥐가 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호수처럼 평온하기만 합니다. 당신은 그 평온함이 지독한 인내의 산물임을 깨닫고 묘한 경외감을 느낍니다. 방 안의 공기는 내시가 심지를 다듬을 때마다 아주 잠깐씩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벽에 비친 세종의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추죠. 당신은 그 그림자의 움직임을 보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 서 있는지 체감합니다. 왕의 거대한 업적 뒤에는 이처럼 묵묵히 가위를 들고 어둠을 걷어내던 이름 없는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시는 다시 어둠 속으로 물러납니다. 불꽃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곧게 서 있습니다. 세종은 만족스러운 듯 다시 책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당신은 이제 내시가 남기고 간 그 맑은 빛을 받으며 다시 한번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감아봅니다. 가위질 소리는 멈췄지만 그 잔향은 여전히 당신의 귓가에 머물러 기분 좋은 졸음을 유도합니다. 조선의 밤은 이렇게 가장 정교한 손길에 의해 다듬어지며 새벽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시가 방금 다듬고 간 그 맑은 불꽃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 빛의 태생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아까 그 소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국산 우지초와 달콤한 밀초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세종의 서한 한 구석에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아주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붉은색 초안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이건 조선의 장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멀리 바다 건너 명나라에서 황제가 보낸 외교적 선물이자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명나라산 밀초입니다. 당신은 그 붉은 초의 표면에 정교하게 조각된 용의 비늘을 보며 15세기 국제 정세가 이 작은 조명기구 하나에 어떻게 응축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류 역사학계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조선은 명나라와 긴밀한 사대 관계를 유지하며 수많은 물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는 아주 중요한 외교 품목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는
조선의 국왕에게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최고급 밀초를 하사하곤 했죠. 당신은 지금 세종이 그 붉은 초를 가만히 응시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건 요즘으로 치면 국가 정상끼리 최신형 최고급 스마트폰이나 한정판 럭셔리카를 선물로 주고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너희는 어떠니? 라는 은근한 기술력 과시가 포함된 선물이죠. 여기서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명나라가 보낸 이 화려한 초들이 단순히 우호의 상징이었는지 아니면 조선의 자원 부족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자신들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적 압박이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조선이 밀초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명나라가 견제했다는 가설을 내놓기도 하죠. 초는 우리가 줄 테니 너희는 그냥 소기름이나 태워라 하는 식의 자원 정치가 600년 전에도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참 흥미롭지 않나요? 당신은 왕의 서한 위에서 타오르는 국산 우지초와 대기 중인 외제 명나라 밀초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기발하게도 명나라에서 건너온 이 밀초들은 단순히 빛만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의 최고급 초에는 용뇌나 침향 같은 고가의 향료가 섞여 있어 불을 붙이면 방 안이 순식간에 천상의 향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소기름 누린내에 익숙해진 당신의 코가 갑자기 찾아온 이 화려한 향기에 깜짝 놀라 깨어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거의 조선판 언박싱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세종이 조심스럽게 명나라 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윽한 향나무 냄새가 강령전을 채우고 왕은 잠시나마 안질의 고통을 잊은 채 이국적인 향취에 젖어듭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제초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기후와 환경에 완벽히 맞지 않았다는 점이죠. 어떤 기록에는 명나라 초가 조선의 겨울 추위에 너무 쉽게 부러지거나 습한 여름에는 심지가 제대로 타지 않아 그 흐름이 더 심했다는 불평도 섞여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왕이 명나라 초를 사용하다가 결국 역시 우리 땅에서 난 소기름이 투박해도 믿음직하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우지초로 손을 뻗는 장면을 상상하며 피식 웃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진리는 15세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세종은 이 수입산 밀초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맑은 빛과 향기가 고마웠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작은 것 하나조차 이웃나라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이 자존심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왕의 곁에서 그가 국산 밀초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농법을 정리하고 벌을 치는 법을 연구하게 했던 그 집요한 독립심의 근원을 엿보게 됩니다. 세종에게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 문제였던 셈입니다. 당신은 이제 서한 위에 놓인 두 개의 초, 즉 투박한 조선의 우지초와 화려한 명나라의 밀초가 만드는 그림자를 비교해봅니다. 우지초의 그림자는 짙고 무거우며 조금 흔들리지만 명나라 밀초의 그림자는 옅고 투명하며 우아합니다. 당신은 그 두 그림자가 섞이는 지점에서 동아시아의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봅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세종의 책장 위에 내려앉은 그 혼합된 빛은 바로 그런 고뇌의 산물입니다. 아까 그 지편전 학사들 기억나시죠? 그들도 아마 왕의 방에서 명나라 초가 타오르는 날이면 오, 오늘 전하의 방에서 나는 향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라며 부러워했을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런 고급 향초 밑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라고 속삭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침침한 소기름 촛불 아래에서의 밤샘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박한 욕망과 왕의 거대한 이상이 교차하는 이 방의 공기를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십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이제 서서히 작아집니다. 명나라에서 온 붉은 초는 어느새 반쯤 녹아내려 용의 조각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선물도 결국 타서 없어지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죠. 세종은 이제 다 타버린 명나라 초를 끄고 다시 조선의 장인이 만든 우지초에 불을 옮겨 붙입니다.
다시 방안을 채우는 익숙하고 묵직한 소기름 냄새. 당신은 그 냄새가 이제는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감으며 수입산 명품의 화려함보다 정직한 국산의 투박함이 주는 안도감에 몸을 맡깁니다. 역사는 화려한 외교의 무대 위에서도 흐르지만 이처럼 어두운 방 안의 작은 촛불 하나를 바꾸는 사소한 손길 위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흐름을 느끼며 다시 한번 깊은 잠의 바다로 천천히 노를 저어갑니다.